직진 본능 직설하고.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 대구 가톨릭대 장성철 특임 교수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새 정부가 출범한 주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목소리, 윤 대통령의 취임사 잠깐 들어보고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과분한 사랑과 지지로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 성공하는 대한민국 역사에 동행하게 된 것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다음 정부에서도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길 기대합니다. 저는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이라 그런지 양 목소리에 쩌렁쩌렁 힘이 가득하네요. 기분 좋으셨겠죠. 그런데 그 취임사에 대해서는 뭐 찬반 논란이 분분합니다. 구체적인 국정 운영 목표 같은 게 너무 없다. 그렇죠. 뭐 추상적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왜 자유를 그렇게 많이 얘기했느냐? 아니다. 이거는 새로운 정권의 어떤 기치를 분명히 내세운 것이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다. 뭐 분분합니다. 배 소장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그 자유를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유와 또 뭐 반지성주의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반지성주의는 뭐 전 다른 의미보다는 여소야대 정국이니까 새 정부의 철학과 기조가 있으니까 너무 태클 걸지 말라. 이런 의미와 메시지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자유가 많이 등장했던 것은 다른 의미보다도 공정과 통합은 왜 안 등장하느냐. 그만큼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를 강조하는 게 전 세 가지 차원으로 봤거든요. 첫 번째는 이 자유는 좀 보수에 기반한 거다. 예. 보수 가치를 강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시장 경제를 중시하겠다. 예. 저는 마지막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였는데, 안보 관계 강화. 예. 그러니까 한미 관계는 강화하면서 또 한일 관계는 복원을 하고, 그렇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 기조를 견지하겠다라는 의미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 의미만 해도 35번 부족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번, 45번도 이야기할 정도로 자유를 예. 강조할 의미와 또 방향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장 경제, 강력한 안보, 네. 대북 강경책, 보수 정권으로서의 색깔을 분명히 한 거다. 분명히 한 거다. 네. 장 교수. 자유를 강조한 거는 몇 가지 이유라고 보여지는데요. 검찰총장 시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문에 자유가 없었다라는 개인적 경험적인 경험이 있었던 것 같고, 취임식 끝나고 만찬 장소에서 이렇게 건배사할 때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술을 먹나 이렇게 레이저 쏜다라는 그런 짤이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집에서도 혹시 자유가 없지 않나. 그래서 자유를 갈구한 거 아니냐. 그런 이제 농담 섞인 좀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결국에는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할 자유라는 책에서 많은 영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나 그 책은 정말 내가 많은 것을 느꼈고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선거운동 과정에서 얘기했죠. 네, 저도 예. 이제 그 책을 사봤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자유에 관련된 내용이 거기에 거의 다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런 거 보면 그 책에서 영감을 많이 받으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반지성주의도 얘기를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번 취임사가 전형적인 취임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거는 뭐 경제는 어떻게 그렇죠. 하고, 북한하고는 어떻게 그렇죠. 하고, 미국하고 뭐 중국, 일본 맞아요. 뭐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에 대해서 본인이 앞으로 5년 동안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것에 대한 대략적인 원론, 원칙을 밝히는 게 취임사인데, 예. 그러한 정형을 완전히 벗어났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요. 두 가지 부분인데, 예. 하나는 취임사는 역사적 기록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처음 본인의 철학과 가치관을 볼 수 없었다는 점이 좀 안타까웠고, 취임사 내용이 솔직히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 번 듣고 한 번 읽고 나서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누구는 뭐 3번을 봤더니 논문이더라 뭐 이런. 네, 그래서 의미를 파악하려면 몇 번씩 읽고 줄쳐서 읽고 네이버의 어학사전도 좀 찾아봐야 됐다. 그래서 평가가 좀 엇갈리는데 예. 저는 그렇게 썩 와닿는 취임사는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취임사 작성 그 팀이 있잖아요. 팀이 있죠. 전문가들도 많이 포함되고.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을까? 결국은 마지막에 대통령 본인이 다 고쳤나요? 추측인데요. 기본적으로 이각범 교수가 기본적으로 이거 초안을 잡았다고 그러지 않아요? 예. 이각범 교수야말로 위원장이었죠. 이각범 예. 교수가. 이각범 교수야말로 대표적인 뉴라이트 운동의 대부고 와이스 정권 때 여러 가지 뭐 일을 하셨지만 예. 그분이 자유를 되게 좀 중요시하는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원래 들어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있고 또 한쪽은 아니야 이게 전형적인 이런 취임사 형태로 만들었는데 대통령이 뭐야 이거 나열식 안 좋아 커트 그리고 아 이거 뭐야 이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유 개념 반지성 개념 이거 내가 집어넣을래 가져와봐. 그래서 취임식 3일 전에 본인이 많이 고쳤다라는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어려웠다라고 안 어려웠어요? 반응을 보인 쪽에서는 네. 저한테 묻지 마시고 했네요. 진행은 정관용에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는 이게 한 3, 4분 되는 분량을 예. 16분으로 줄였다면 적지 않은 분량으로 줄어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량이 확 줄어들면서 아마 세세한 설명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잘려나갔을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필요한 또 강조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담다 보니까 그런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앞으로 제시했던 그 방향대로 네. 정부를 이끌고 가겠다. 그 메시지는 분명히 전달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취임사에서 강조했던 게 뭐 자유, 공정, 그다음에 인권, 연대 이런 개념들이잖아요. 이런 개념들은 지난번 우리 문재인 대통령 첫 취임사에서 당신은 취임사에서 이런 얘기했는데 왜 하나도 안 지켜 하면서 5년 내내 괴롭혔잖아요. 맞아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또 족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유를 그렇게 많이 강조하셨잖아요. 집회의 자유. 왜 용산 집무실 앞에서 지금 법원에서는 계속 논란이죠. 네, 법원에서는 집회도 괜찮아라고 했는데 경찰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는데요라고 하고 있잖아요. 왜 집회의 자유를 왜 보장하지 않느냐라고 비판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논란은 계속. 그래서 저는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저는 제대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럼 저는 장 교수님은 자유를 집회의 자유로 생각하시는데 여기 이 자유가 그 자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경제 뭐 이런 시장 쪽이다. 경제에서도 보면 민간 경제나 기업의 활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 쪽에 무게가 실려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노동자와의 갈등은 저는 이미 예견된 그런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뭐 노동자들의 자유에 대해서 강조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잖아요. 다 뭐 사업하는 사람들, 기업가, 노동자들, 집회하는 분들 다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자유에는 차등이 있을 수가 없다. 네, 뭐 두 분도 다 미리 전제하고 이런 말씀들을 했겠지만 다 상대적인 거지. 그럼요. 뭐 친기업이라고 그래서 이제 노동자는 다 큰일 났다. 아니고 집회 이제는 못한다.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런 세상 그런 시대가 아닌 거고. 그런 세상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바뀌었는데 우리 정부는 지난 5년보다는 조금 더 기업의 자유, 시장 경제 이런 쪽에 지금 역점을 두겠다. 그렇죠. 뭐 이제 조금 더라는 그렇죠. 의미라고 봐야 네. 되죠. 자, 이제 장관급 인선 또 임명 쭉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정호영 장관 임명은 안 한 상태이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재송부 요청까지 했으니까 임명하겠다는 의지까지는 보인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번 한 주 동안에 중요한 건 차관급하고 이제 외청장 등등 쭉 거의 이제 그 장차관급은 인선이 끝난 거 아닙니까? 인선이 그렇죠. 다 끝났죠. 네. 전체 풀을 총평해 본다면 제가부터 할게요. 네. 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관료 처 장관 차관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급 총 109명이에요. 그게 100명이 넘는군요. 네. 출신 지역 서울이 32명, 부울경 22명, 대구 경북 18명, 전북 호남 8명. 적어요. 그리고 나이 같은 경우에는 56.77세. 평균. 네.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대가 50명, 연세대 14명, 고려대 13명, 나머지 기타.
이렇게 돼 있고요. 경력을 보면 관료가 53명이에요. 그래서 예, 예. 본인이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전문성과 능력을 보고 나는 같이 일하겠습니다라고 한 걸 지키신 것 같고 정치인이 16명, 학계 13명, 검찰 출신이 10명 정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여태까지 본인이 계속 얘기해왔던 그런 분들 위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성 숫자는 왜 얘기 안 합니까? 여성 숫자는 여기 통계는 없는데요. 거의 없죠 뭐. 거의 없죠. 너무 없다 한마디로. 보니까 여성 청년을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죠. 저는 한 8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9명 가운데 네, 8명. 네. 저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만의 리그죠. 그러니까 참 아쉬운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전문성이나 도덕성을 강조하고 있고 또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인사가 그들만의 리그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 가지 차원으로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 하나는 검사, 판사도 아니에요. 검사여야 됩니다. 예. 두 번째로는 지인, 모르면 안 됩니다.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MB 때의 인사들이 회정부 인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모르니까.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또 국정농단이라고 해서 금방 또 등용하기가 힘들 테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인사들이 뭐 이건 뭐 문재인 대통령 때 전 대통령 문재인 정부도 노무현 정부 때 인사들 많지 않았느냐 이렇게 또 이제 비교할 수는 있겠죠. 예. 마지막은 아쉬운 게 청년과 여성도 많이 강조했지 않습니까? 대선 때는. 근데 정작 인사를 해놓고 보니까 편협하다. 대부분 남성이고 이렇게 되면 또 마초 정부다는 이야기가 더 나올 수밖에 없죠. 다 남성들이고 검사고 지인들이고 갱상도고 서울이고 하니까 저는 이걸 왜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없었는지가 의문스럽습니다. 그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점이 가장 크게 우려가 되는 겁니까? 저는 결국에 이게 국민 눈높이를 맞춰가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보는 게 뭐냐면 강호병 사태거든요. 그때 강호병 사태 때 물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오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국민들의 여론을 조금 더 수렴하고 예. 완급 조절을 한다면은 그런 사태를 초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우려하는 거예요. 남북 관계가 됐든 아니면 앞으로 검찰 개혁과 관련됐든 어느 일 방향 쪽으로 시선이 쏠려가지 않을까 하는 것. 그건 우리 국민들이 결코 원하는 건 아닐 겁니다. 저는 두 가지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장차관 같은 경우에 되게 잘난 사람들이에요. 공부도 제일 잘했던 사람들, 재산도 많은 사람들, 항상 권력에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과연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반 국민들에게 필요한 예. 그런 정책을 해나갈 수가 있을까? 같은 얘기시네. 네,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점이 좀 문제인 것 같고 청와대의 중요한 요직 같은 경우에 본인이 검찰총장 할 때 같이 일해봤던 사람들로 가까운 사람들. 라인으로 쫙 짜여 있어요. 그러니까 총무비서관, 윤재순. 네, 그리고 법률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인사기획비서관. 인사기획비서관 이런 분들이 다 본인 가까운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거 아세요? 지금 대통령실에 부속실에는요. 검찰총장 했을 때 여비서까지 싹 데리고 갔어요. 글로 라인이 꾸려져 있어요. 예, 지금. 예. 그렇다면은 정치인들은 정치권 있던 분들이나 다른 캠프에서 일했던 분들이 부속실에는 없어요. 그러네요. 옛날에 내가 신뢰하고 같이 일해봤던 사람들과 같이 국정 운영을 하겠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부속실장 같은 경우에 정말 중요한 자리잖아요. 일정 이거 지금 안 되는데요. 자 보고서 이거 보고 이거는 좀 나중에 보고 할게요. 이른바 문고리의 핵심이죠. 그렇죠. 이러한 중요한 자리를 나에게 코드가 맞춰져 있는 사람, 나의 명령을 다르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과 같이 근무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정무적 고려가 약해지겠죠. 약해지겠죠. 그리고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 이진복 의원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과연 이진복 의원 성품이 되게 차분하고 조용하고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잘못됐고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런 성품이 아니시라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우리가 인사를 이야기할 때 또 알고 있고 또 스스로 검증된 인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가 인사 논란이 있는 거죠? 예. 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절대적으로 이 임명권자가 하는 인사검증과 국민들이 아니면 제도적으로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인사검증 다른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더 다양할 때, 더 다채로울 때, 더 균형감을 이룰 때 그 인사가 좋다는 건 우리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왜 자기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자기가 생각할 때 이른바 명문 개통이라고 할 수 있는 데서 발탁하지 않은 인물. 그러니까 마샬입니다. 마샬 국방장관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마샬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냈습니까? 아이젠하워를 발탁을 하고 미국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이거든요. 예. 그 마샬 장군이 했던 이야기가 그겁니다. 발탁했을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잘못 선택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전 썬소리만 할 거니까요. 괜찮습니다. 하십시오. 제가 가장 바라는 겁니다. 저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MB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파장이 있었습니까? 고대, 서울시 출신, 영포라인. 그게 지금 현 정부의 인사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고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서울대 법대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여야 되는 거죠. 예. 그게 다수이거나 너무나 핵심적이면 그건 우리가 일사천리로 이 능수능란하게 국정운영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방해가 될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원래 권력 주변은 권력자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구조적으로 보게 되어 있는데 이미 권력자랑 눈치가 딱 맞는 분들로만 구성돼 있으면 그야말로 사회의 변화, 국민 눈높이의 변화, 그래서 과감히 이건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할 이런 어떤 참모나 내각 구성원이 안 보인다. 이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렇죠. 이제 검사나 검찰총장에 계시면서 거기는 뭐 상명하복 거기에 익숙한 집단이잖아요. 검사 동일체. 네. 이거 해 그러면 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정치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 해 그러면 아니 이런 생각도 좀 한번 해보시고요. 그렇게 하면은 좀 이러한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많이 얘기를 들으셔야 되는데 과연 지금 청와대 인적 구성상 네. 그런 말을 할 분이 별로 없어 보인다. 우려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뭐 효율성과 능력을 강조했으니까 그 점에서는 기대해 보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만 그렇죠. 그러나 이 변화에 적응하는 그런 힘, 이 점에서는 참 우려스럽다. 그럼요. 이 정도 정리하고 여야 관계 얘기로 넘어가서 이제 추경 예산안과 관련된 국회 시정연설하고 3당 대표 원내대표 뭐 퇴근길에 김치찌개에 소주 한잔 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돼지갈비 아니었나요? 하여튼 그리고 지금 한덕수 총리 인준 표결은 불가피하게 아무튼 거쳐야 할 지금 네. 과제이고 또 이제 물론 정호영 장관만 지금 재송부 요청 기한 지났는데 아직 임명을 안 했을 뿐이고 뭐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임명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가 화요일부터 같고. 임명할 수 있죠. 그죠? 네. 자, 이 지금의 요 여야 관계 또 지방선거가 코앞에 있다고 하는 시점상의 상황 어떻게 읽고 계신지. 여야 관계는 지금 꽉 막혀 있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한동훈 후보자와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일 날 시정연설을 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께서 좀 만납시다라고 했는데 바쁘거든요. 우리는 안 돼요. 라고 만남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요. 이거는 본인들의 생각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야당이. 그렇죠. 그렇다면은 한동훈 뭐 법무장관 후보자 그냥 임명할 거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좀 인준을 부결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시점이 지방선거 전에 할지 후에 할지는 그거는 정무적인 판단을 분명히 해야 될 거예요. 지금 점점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래도 인준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부결시킨다면 지방선거의 후폭풍을 민주당이 감당이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 민주당은 당론으로 부결로 결론 내린 적은 없죠, 아직. 없는데 어제 저녁에 보도 나온 거에 의하면 부결로 방향을 잡고 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주말과 다음 주 월요일에 의총을 좀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추경 같은 경우에는 뭐 민주당이 아유 우리 좀 더 해줘야지 우리는 좀 더 드리겠습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선거 전에 결정이 날 처리가 겁니다. 되죠, 그건.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교통정리죠. 그러니까 김성애 비서관도 결국은 자진 사퇴하는 성격을 취했지만 얼마나 논란이 됐습니까? 방송사와의 잘못 관계 설정된 부분도 지적이 됐던 부분이고 법적인 소송이 있었던 부분도 지적이 됐던 부분이고 그렇다면 지금 가장 크게 논란과 의혹이 있는 그런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정호영 장관 후보자. 네, 한동훈 후보자와 관련해서도 정치적인 검찰 보복이 있을 것이다. 검찰 수사권 뒤집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되면 전면에 났을 것이다. 이런 것 자체가
지금 이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우려하는 부분이거든요. 아니 거대 야당인데 왜 우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은 역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불식시켜주고 인사교통정리를 좀 해주고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은 객관적인 검찰 개혁이다라고 명시적으로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해주고 야당을 설득하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인준이 가능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협치를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느냐. 저는 이 부분이 현 시점에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걸 간단히 요약하면 정호영뿐 아니라 한동훈도 임명하지 마라? 그 얘기는 아니요. 한동훈 후보자는 임명하되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임명하되 앞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역할은 이런 역할이다라는 걸 좀 더 명시적으로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겠죠. 그걸 이런 역할이다가 이제 처음에 후보자로 내세우면서는 유창한 영어 실력과 함께 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런 얘기 다시 지금 윤 대통령이 한다고 이게 그런 이야기는 안 되죠. 믿어질까요? 제가 말씀드린 거 이제 법무부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은 뭐다. 이른바 검찰 수사권 기소권 쪽에 더 몰두하거나 또는 전직 이 정치인에 대한 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수사나 이런 쪽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부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근데 저는 후자가 더 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에 있던 분들에 대한 수사를 더 강하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했어요. 여죄가 있으면 덮으면 안 되죠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뭐겠어요. 수사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상당히 시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덕수 총리 인준은 안 되는 거고. 지금 현재 분위기상은 뭐 힘들어 보이는 것 같고요. 일단은 예를 들면 내일 월요일이나 뭐 화요일쯤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예 정호영은 좀 자진 사퇴시키고 지명 처리하고 좀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줘야 민주당도. 근데 그 카드 하나로 민주당의 입장이 바뀔까요? 안 바뀌어도 그냥 우리가 뭐 저렇게까지 성의를 표했는데 한번 논의는 더 해보자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한동훈 후보자를 뭐 임명 안 하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뭐 반대하더라도 임명을 당연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민주당도 좀 포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이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정말 준비를 잘해가지고 제대로 능력과 자질, 도덕성, 윤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이거 도저히 안 돼. 그래서 국민들도 야 한동훈 진짜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으면은 명분이 있는데 그걸 못 보여줬죠. 못 보여줬어요. 본인들의 실력만 보여줬잖아요. 못 보여준 게 아니라 그럴 만한 게 없었는지 어쨌든 실력과 준비 부족이 그렇죠. 컸던 것 준비 같아요. 부족도 있지만 뭐 이모 논란이나 뭐 한국 3M 영업 영리 법인 논란은 그건 뭐 무능한 부분이었고요. 비꼬시는 겁니까? 막 이런 시합. 그거는 비판받아 마땅한 부분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후보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부분이 아닐 거예요. 다분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검찰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게 또 재현될 수밖에 없고 재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할 거고 자칫 이게 정호영 후보자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연결시킨다면 일종의 낙마 거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오히려 국민들이나 지지층으로부터도 더 비판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선거 앞두고 전체 여론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게 더 중요한 것은 지지층의 여론인데 정호영 후보 낙마하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해 준다. 이건 지지층들로부터도 비판이 쏟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렵죠. 근데 배 소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정치권에서 거래는 좋은 말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타협과 조정. 타협과 절충. 네. 조정도 있고. 그래도 그래죠. 말씀 도중에 그 김성회 비서관 자진 사퇴 얘기가 나와서 박완주 의원 전격 제명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는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도대체 민주당 왜 이러는 겁니까? 글쎄요. 저는 아니 안희정 뭐 저 박원순 또 부산의 그 오거돈
뭐 이런 그 역사가 있는데 이게 또 왜 이러는 거죠? 근데 이제 더 저는 박완주 의원에게 실망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조작하려고 했다 막 이거. 그것도 있지만 그 박원순 오고돈 그분들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성비위 성범죄 저지르고 나서 박완주 의원이 정책위 의장할 때 발언한 거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냐고 이건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막 얘기를 했잖아요 본인이. 그래놓고 본인은 이런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의원의 자격이 없는 분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뭐 의원 자격을 떠나서 일단은 정치인들이 이게 여야의 문제이겠습니까? 국민의힘이라고 이런 문제가 없지는 않을 것이고. 근데 유독 지금 저기 안 돼. 그렇죠. 그거는 없는데 지금. 그러니까 뭐 드러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뭐 밝혀지지 않았든 어쨌든 간에. 아니 그러면 안 된대요. 안 돼요. 그거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물타기를 하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치인 전반이 이전에라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은 더 높은 도덕적 가치가 분명히 있었어야 되고 그동안의 도덕적 재무장이나 불감적에 대한 철저한 차단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아무리 이걸 회피하려고 해도 저는 절대 회피할 수 없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좀 이런 잘못에 대해서 더 집중적인 처벌과 처신이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쭉 안희정, 박원순 이렇게 이어지면서 발생했던 문제에 대해서 너무 그 대응 자체가 미진했던 거죠. 저는 더 처절하게 살을 도려내는 그런 각오로 처벌이나 또는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고 특히나 인식적으로 저는 내부적인 도덕적 재무장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약간 타성에 젖은 건 뭐냐면 국민의힘도 비슷할 텐데 뭐 또는 국민의힘보다 보수정당보다 우리가 좀 나으면 됐지 뭐 이런 어떤 상대 비교를 계속 해왔던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깊은 반성과 넓은 책임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은 반성은 딱 하루만 하고 그 다음 날부터 이준석 성비 문제 그것도 당신들도 해결해라. 문제 우리는 뭐 지금 수술 중인데 너희들은 감추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역공을 취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반성보다는 물타기를 통해서 지방선거 때 우리 쪽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는 정략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1시 42분 좀 지났습니다. 교통 상황 체크해보고 토론 이어갑니다. 김한나 씨. 네, 먼저 서울 시내 상황입니다. 지금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면으로 용비교 부근에서 성동 분기점 쪽으로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1차로가 막혀 있어서 차선 변경 잘 하셔야겠고요. 고속도로에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옥산 분기점 부근에서 청주 휴게소까지 8km 정체되고 있고 이후로는 동탄 분기점 부근 4, 5차로에 걸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1km가량 여파받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기흥 부근 4, 5차로에 걸쳐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 여파를 받아서 기흥 동탄 나들목부터 기흥 나들목까지 밀리고 있고요. 양재 부근에서 반포까지도 정체가 쭉 이어집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강촌 부근에서 가평 휴게소 부근 그리고 서종 부근에서 화도 부근 사이에 차들이 몰려 지나고요. 남양주금소 부근에서 강일 나들목까지도 속도 떨어집니다. 또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평창에서 둔내터널 사이에 차가 가장 많고 이후로는 여주 부근 그리고 여주 휴게소 부근 다시 덕평에서 양지터널 부근까지 구간 서행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직진 본능 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 대구가톨릭대 장성철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방선거 가운데 요즘 묘한 쟁점 하나는 경기지사의 강용석 후보, 김은혜 후보와의 단일화 여부 쟁점. 근데 또 그 전에 강용석 후보가 윤석열 당선인 시절이겠죠? 라고 추측이 되는 네네. 사법연수원 동기인데 나한테 전화가 왔었다. 왜 김은혜 공격을 하느냐 이런 전화가 왔었다. 뭐 요 발언 이런 게 미묘한 지금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김은혜 후보로서는 참 난감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대통령 뭐 당선인 시절이든 아니면 대통령 지금 현직 시절이든 현직 시절이면 안 선거 되죠. 개입입니다. 개입이죠. 근데 이게 그런 전화하시는 게 맞지가 않죠. 근데 당선인 시절이라 하더라도 그럼요. 맞지가 그렇죠. 않죠.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에는 야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은혜 후보를 정말 많이 아끼시는구나. 챙기는구나. 네, 그런 인식을 줄 수밖에 없고 강용석 의원이 좀 세게 나오고 있어요. 본인 지금 5% 이상 지지율이 좀 나오니까 여론조사 3번 하고 TV토론 3번 하고 그다음에 여론조사 1번 통해서 단일화합시다라고 딱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김은혜 후보로서는 상당히 지금 곤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은혜, 강용석, 양자 TV 토론 3번. 예. 어이구. 지금 김은혜 후보랑 김동연 후보가 박빙인데 강용석 후보를 지지하는 그 정도 수치만 김은혜 후보에게 가면은 이길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은혜 후보로서는 단일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국면이요. 오히려 저는 다른 당사자들보다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상당히 난감해진 겁니다. 이준석으로 또 가나요? 왜요? 왜냐하면 이건 이준석 결단의 문제죠. 왜냐하면 입당 신청한 거 그거? 아니 정관용 진행자도 그렇고 장성철 교수께서도 생각하실 때 이게 TV 토론 3번을 하든 여론조사를 하든 누구로 단일화 될 것 같습니까? 지금의 지지율로 보면. 김은혜 후보죠.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될 결과를 왜 강용석 후보가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야기는 지금 내가 계속 완주를 해버리면 버티고 완주하면 김은혜 후보가 어려워진다. 심지어는 윤석열 당선인이 전화를 했었다라고 공개를 한 것은 윤심까지도 작동되는데 한 사람은 안 변하는 것 같네.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준석 대표죠. 왜? 복당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당 신청한 걸 거부한 거부했죠. 게 이준석 대표라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나한테 사과하고 앞으로 내가 이 선거 이후에라도 복당시키고 나에 대한 배려가 있으면 내가 생각해 볼게. 그러니까 지금 희한한 것이요. 경기도가 처음에는 양김의 대결인데 김동연 대 김은혜 대결인데 윤명 대첩이란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강용석 변수가 생기니까 이게 가로 세로 변수가 됐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뭐냐? 투스톤 변수가 됐습니다. 투스톤 이준석. 이준석의 비단 주머니를 빨리 열어서 강용석에게 뭔가 보상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난 마음 안 돌릴 거야. 지금 정말 어려워진 사람이 이 경기도 이슈에 있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죠.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 강용석 의원이 완주를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본인도 완주를 해서 실질적으로 본인의 득표율만큼 김은혜 의원이 졌다면 경기도 지사직을 뺏기는 거잖아요. 그럼 보수우파 진영에서 너 때문에 뺏겼다고 그렇죠. 그 비난을 감당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입당 복당도 물 건너 가는 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뭐 본인이 내세운 협상 카드가 김은혜 의원이 다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완주는 힘들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완주 여부를 떠나서 이게 강용석 후보가 간단히 그렇게 결단 내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시다시피 강용석 사실은 후보도 MB랑 관련이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왜 2010년에 이 당적이 박탈될 때도 그때가 MB 때예요. 그러니까 MB 대통령과의 뭐 어떤 관계 아실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는 설명 안 드립니다. 그게 뭐 굉장히 적절하고 좀 뭐 좋은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 마찬가지로 지금도 똑같은 형태로 본인이 그냥 스스로 물러난다. 경기도 선거판에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낼 걸 웬만큼 받아내지 못하면 순순히 물러나지는 않는 거죠. 예. 장성철 교수 전망대로 완주 안 하고 결과적으로 단일화되고 그러면 왜 선거 전 초반부에는 김동연 후보 측이 그래도 꽤 앞서는 식으로 구도가 형성됐었는데 김은혜 후보에 비해서 그때 유승민 후보랑 이렇게 비교해보고 막 이러면 네네. 김동연 대 유승민보다 김동연 대 김은혜의 경우 격차가 좀 벌어지는 뭐 그런 조사들이 쭉 있었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좀 그게 또 다시 좁혀진 상태인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강용석 후보가 완주 안 하면 오히려 이제 김은혜 후보 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표가 그러면은 김동연 후보 찍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용석 후보를 지지하는 표는 정말 강력하게 정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인데 맨 오른쪽에 가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뭐 결국에는 근데 그 단일화에 역풍 같은 것도 없다? 역풍이 있을까요? 지금 민주당이 너무 못하고 있잖아요. 검수완박 법안 밀어붙여가지고 뭐야 이거 이런 국민들이 의아함 갖고 있고 박완주 의원 성범죄 사건 때문에 지금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4건 정도가 더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어렵죠. 저는 경기도는 좀 다르게 봐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경기도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경기도예요. 그렇죠. 경기도 지사 선거가 더 본인의 운명과 관련된 일이지 인천 계양을 지역구보다도 저는 그래서 예. 이 김동연 후보의 명심이 정말 뾰족히 박혀 있는 곳이 경기도 표심인 것이고 반면에 이제 이 강용석 후보의 지지층들이 과연 김은혜 후보의 지지층과 일치할까? 바로 아까 그 말씀하신 단일화의 순풍만 있을까? 저는 단일화의 역풍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왜? 강용석 후보는 실제 이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금 달성군 이 저택 마련에 사저 마련에 도움을 줬다는 돈을 빌려줬다.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예. 그런 만큼 사실은 결이 달라요.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친이와 친박의 결이 다른 것이거든요. 그건 지금 어떤 우리 성격을 비춰본다면 그런 면에서는 알겠습니다. 두 표심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주 일요일이 되면 이제 그 바로 선거전이 본격화된 시점일 네네. 것이고 그로부터 좀 지나면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고 뭐 하니까 다음 주 일요일은 전국 좀 판세 같은 것도 제대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요일 정관용의 시사본부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 대구 가톨릭대 장성철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향이 부르는 바람의 노래 잠깐 들으시고요. 전 다음 주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